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3월 2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의 구글로부터 제가 이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그 이메일의 내용은 뭐였냐면요. 저와 제 와이프가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노마드 패밀리의 글로벌 브이로그라는 유튜브 채널이 이제 구글이 설정해 놓은 수익 창출의 조건을 만족시켰다라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가게의 사정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노마드 패밀리 글로벌 브이로그도 성공적으로 런칭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저희 컨텐츠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볼만 할 겁니다. 그래서 좀 가입해 주시고요, 저희도 좋은 컨텐츠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마드 패밀리의 글로벌 브이로그에서 들어오는 수입은요, 재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의 컨텐츠가 좋아질 수 있도록 여행도 많이 다니고요,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를 전해드릴 수 있는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하는 3월 2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 첫 번째 순서로는요, 이미 많은 분들께서 예상하고 계신 것처럼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 소식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어제 수요일 날 미국의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테슬라가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를 했습니다. 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그 핵심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인베스터 데이에서는요, 테슬라가 새로운 마스터 플랜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새로운 매뉴팩처링 플랫폼이 소개가 됐다. 자, 새로운 매뉴팩처링 플랫폼이라는 것은 새로운 방식의 생산 공정을 얘기합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이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차세대 전기차를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낼 것이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요, 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자동차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풋프린트 역시도 상당 폭으로 줄일 수 있다. 이 얘기는 굉장히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제조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또한 두 번째 소식으로는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던 것처럼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자, 올해 안에 사이버 트럭이 반드시 출시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정확하게 언제쯤 사이버 트럭이 출시될지, 올해 말인지 중순인지 초순인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또 한 가지는요, 가격에 대한 얘기도 없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트럭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이번에 소개를 했는데요. 자, 이번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사이버 트럭 프리 프로덕션 베타 버전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번엔 공개됐던 모습에 비해서 굉장히 좀 완성도가 높은 이러한 제품이 이번에 선보였는데요.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 이렇게 생긴 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판매되겠구나, 판매 개시되겠구나, 이렇게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자, 굉장히 산박하게 생긴 사이버 트럭 과연 출시되고 나서 얼마나 팔릴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번 인베스터 데이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습니다. 왜냐면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사실 차세대 전기차 부분이잖아요. 자, 이번에 25,000달러짜리 저가형 전기차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소개가 될지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리뷰가 없었다.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좀 실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였다라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크고 작은 긍정적인 소식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달래줬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긍정적인 소식은요, 그동안 루머만 가득했던 리튬 정제 공장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텍사스에 드디어 정제 공장에 브로크 그라운드를 했다. 이 얘기는 이제 착공을 했다는 거죠.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년 내에 드디어 테슬라는요, 리튬 정제 공장을 갖고 있는 전기차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긍정적인 소식은 뭐냐면 새로운 기가팩토리를 지을 것이다. 그 장소는요, 멕시코로 발표가 됐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 하나의 기가팩토리가 더 생기면서 생산 대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도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번 이벤트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죠. 일단 가장 커다란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업데이트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요. 자, 두 번째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많은 주주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또 하나의 희소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 이번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주식의 개수를 계속 늘리기만 했던 것이 테슬라인데 드디어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지 않을까 많은 투자자들이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안타깝게도 자사주 매입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따라서 두 가지 정도의 굉장히 좀 실망감을 느끼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던졌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요, 인베스터 데이가 끝나고 나서 5.6%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얘기가 나온 김에 전기차 관련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리오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그 중국의 3인방이 있잖아요. 전기차 기업 3인방 중에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 리오토입니다. 자, 얼마 전에 어닝 결과도 굉장히 좋았고요. 어제는 2월 달에 판매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굉장한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리오토가 발표했다. 자, 2월 한 달 동안 무려 16,620대를 판매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작년 대비 성장률이요, 무려 97.5%에 이릅니다. 거의 100% 가까운 성장을 지켜내고 있고요. 자, 또한 창업 이래 지금까지 리오토가 판매한 자동차의 수는요, 28만 9,095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 기업 같은 경우는요, 창업 이래에 지금까지 총 판매 대수, 누적 개수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데요. 자, 왜냐면 다가오는 미래에는 이들 기업이 부품을 판매하면서 들어오는 서비스 매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나중에 자율주행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가, 이 부분에 의해서 이제 구동 매출이 결정이 된다. 소프트웨어 매출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판매되는 개수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누적되는 개수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2월 8일 날 리오토 같은 경우는요, 공식적으로 리 L7이라는 새로운 전기차 SUV를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발표하기를 L7이 드디어 3월 초부터 소비자한테 전달이 가능하다, 딜리버리가 시작된다라고 희소식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리오토의 이렇게 무서운 추세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퀀투 레이팅을 살펴보니까 리오토는 굉장히 좋은 레이팅을 받고 있습니다. 3.71을 받으면서 전기차 기업 중에는 유일하게 바이 레이팅을 받는 기업이 이 리오토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는 리오토에 비해서 최근 추세가 굉장히 좋지 않은 전기차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니오입니다. 자, 니오 같은 경우는 어제 장이 시작되기 전에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6%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좋지 않은 실적이 발표됐구나라고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니오의 4분기 논갭 EPS를 보시면 EPS 대신 이제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EPADS라고 써있죠. 마이너스 0.44입니다. 따라서 논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죠. 자, 시장의 전망치보다 21%가 덜 나왔습니다. 따라서 순이익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점검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매출 같은 경우는 2.33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230밀리언이 모자랐고요. 작년 대비 성장률은 62.2%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요, 가이던스였는데, 가이던스를 보시면 일단 다음 분기에 전기차의 판매 실적을 보시면요, 3만 1000대에서 3만 3000대 정도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업데이트를 해줬는데요. 문제는 지난 분기에 4만 대를 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1분기에는요, 4분기에 비해서 10,000대 정도 판매 실적이 떨어질 것이라고 발표를 한 거죠. 따라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딜리버리 예측을 해준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요, 작년 대비 판매대 실적의 성장 추세가 20%에서 28%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니오라는 기업은 한참 성장해야 되는 기업인데 성장률이 30% 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더 큰 부분은요, 바로 매출인데,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시면 1.584빌리언에서 1.674빌리언 정도를 예상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컨센서스를 보시면 2.78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의 한 반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초라한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따라서 이렇게 초라한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10%에서 많아야 16%밖에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성장주의 대표적인 이름이었던 니오가 성장이 둔화되는 추세를 발표하면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은 폭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비록 전기차 기업은 아니지만 리튬 관련된 원자재 기업인 SQM, 소시에다드 키미카 역시도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 전해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뉴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시킹알파 기사가 뜨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직접 인베스터 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기에 2022년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레비뉴, 매출 같은 경우는 3.134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전망치가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전망치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기사를 보니까 3.02빌리언이 전망치였습니다. 따라서 매출 같은 경우는 시장의 전망을 가볍게 넘겨버렸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EPS의 결과를 보시면요. 4달러 03센트를 만들어냈는데 시장의 전망치를 보시면 3달러 81센트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SQM 같은 경우는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매출도 높았고 그리고 EPS도 성공적인 실적을 거두어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 밖에도 다양한 수치를 살펴보면요. 자, 일단 매출이 3.134 빌리언을 만들어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치 같은 경우는요. 지난 분기에 비해서 6% 정도 추가적으로 성장을 한 수치고요. 작년과 대비를 하면 무려 187%나 성장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로스 프로핏 총 이익을 보시면요. 1.642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지난 분기에 비해서 1% 성장했고요. 작년 대비해서는 무려 203%나 급격하게 올라간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자, 세 번째 넷인컴 순이익을 보시면요. 지난 분기에 비해서도 5% 추가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작년 대비해서는 순이익이 무려 258%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매출도 그렇고 순이익도 그렇고 급격한 성장 추세를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는 것이 바로 SQM인데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한 주당 만들어내는 순이익이 드디어 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다가오는 1년 동안 분기별로 계속해서 성장 추세가 없더라도 그 얘기는 매분기 4달러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이 16달러나 되잖아요. 자, 그러면 16달러에 어느 정도의 우리가 멀티플을 부여해보죠. 자, 16달러 곱하기 예를 들어서 원자재 기업은요. 그렇게 멀티플이 높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한 10배 정도만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160달러라는 예상 주가가 산출되거든요. 자, 지금 현재 소시에다드 퀴미카의 주가는 88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실적을 감안해 볼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SQM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에서 배당률을 좀 살펴보면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높습니다. SQM의 배당률은 1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TTM 기준인 것은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요. 데이터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업인 스노우플레이크의 어닝도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7% 이상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좋지 않은 결과가 발표됐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4분기의 논갭 EPS를 보시면 0.14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9센트를 초과적으로 달성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시장에서는 0.05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초과 달성했다. 긍정적인 소식이 전달된 거죠. 자, 매출도 보시면 589.01 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53.5% 양호한 모습을 지켜냈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13.56 밀리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순이익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굉장히 건강한 어닝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바로 이 부분인데요. Remaining Performance Obligation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노우플레이크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SaaS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은 구독 모델을 가지고 있죠. 자, 하지만 스노우플레이크는요, 구독 모델이 아닙니다. 자, 여기는 이제 충전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프리페이드라 그러죠. 자, 고객사들이 그들이 원하는 만큼 충전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한 만큼만 차감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3.7 빌리언이라는 것은 고객사들이 충전해 놓은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거기에서 사용한 만큼 계속해서 차감이 되면서 매출로 잡히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충전 금액이 지금 38%밖에 작년 대비해서 성장을 못했죠. 따라서 이 얘기는요. 지금 현재 매출의 성장률이 다가오는 미래에는 감소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발표가 됐는데 첫 번째로 Net Revenue Retention Rate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존재했었던 기존의 고객들이 올해 기여한 매출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 자, 작년에 100만 원을 썼던 고객은 올해 158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Net Revenue Retention Rate는 굉장히 높거든요. 자,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자, 또 하나의 긍정적인 소식은 뭐냐면 바로 자사주 매입입니다. 2.0 밀리언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시행할 것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지만 지금 문제는 Remaining Performance Obligation,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전 금액의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다가오는 미래에 매출의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불안감이 좀 엄습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7% 이상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반도체 기업인 퀄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퀄컴이라는 기업은요, 반도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낮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제가 시키나파이 툴을 이용을 해서 퀄컴 그리고 다른 반도체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좀 비교해 드릴까 합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반도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툴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PE 갭
forward, 그리고 TTM이 나와 있는데요. TTM을 잠깐 보시면 TTM이라는 것은 trailing 12 months의 약자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 12개월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각 기업이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과거의 순이익의 몇 배를 곱해야 현재 시가총액이 나오는가, 이거를 우리가 PE 레이시오 TTM이라고 부르고요. forward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예측치에다가 몇 배를 곱해야 시가총액이 나오는가, 이 부분을 PE 레이시오 forward라고 부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퀄컴 같은 경우는요, 과거 12개월 동안 퀄컴이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1배 정도 올라가 있는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자, 다른 기업을 보시면 AMD는 93배, ADI는 27배고요. 엔비디아는 무려 133배나 됩니다. 자, 그리고 브로드컴도 22배가 넘어가고요. 따라서 다른 반도체 기업에 비해서 현저하게 밸류에이션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게 퀄컴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는 커다란 이유 하나가 존재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퀄컴이라는 기업은 모바일 혁명을 이끌어오면서 성장을 한 기업이죠. 따라서 과거에 2G, 3G, 4G, 5G까지 이어지는 모바일 혁명에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이 퀄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시가총액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퀄컴의 가장 커다란 레비뉴를 공헌하고 있는 두 개의 기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삼성, 애플이거든요. 자, 그런데 조만간 애플이 5G 모뎀 칩을 개발하면서 퀄컴의 고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대두되면서 퀄컴의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퀄컴의 주가의 향방을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연 애플이 정말로 퀄컴을 버리고 자체적인 칩을 생산할 수 있는지, 그 시기가 언제쯤 될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퀄컴이 과연 모바일 말고 다른 쪽에서 많은 매출을 형성할 수 있을지, 자동차라든지 사물 인터넷의 발전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퀄컴의 CEO가 한마디를 했는데요. 자, 다가오는 2024년에 퀄컴은 애플에 모뎀 칩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관심이 가죠. 자, 퀄컴의 CEO가 등장합니다. 크리스티안 에이몬인데요. 자, 이분이 수요일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가오는 2024년 새로운 아이폰이 출시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모바일폰 모뎀 칩이요, 우리가 제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애플이 자체적인 칩을 개발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결국 이 부분은 팀 쿡이 이끌고 있는 애플에 달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2024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 내가 비즈니스 플랜을 짤 때 나의 가정은 뭐냐면 애플을 잃을 것이다. 따라서 2024년부터 애플의 모뎀 칩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비즈니스 플랜을 짜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애플이 내려야 한다. 따라서 고객사인 애플이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 칩을 사가는 거고 아니면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자, 첫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자, 모뎀 칩을 그동안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모바일 혁명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퀄컴이잖아요. 따라서 애플이 지금 자체 칩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설사 애플이라 하더라도 퀄컴 칩만큼 좋은 성능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러한 식으로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상대가 애플이죠. 따라서 애플이 정말로 대단한 칩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퀄컴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비즈니스에 타격이 있겠죠. 하지만 주주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 대비가 돼 있다. 애플 필요가 없다. 우리는 지금 자동차 그리고 사물 인터넷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애플이 없이도 우리는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내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 과연 이 자신감이 근거 있는 자신감인지 아니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지금 떨어져 있는 밸류에이션에 값을 하게 될런지 우리가 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는 또 다른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등장합니다. 자, 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2.23% 떨어졌는데요. 그럴 만한 악재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파일링을 했는데 이 파일링에는 100억 달러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믹스 쉘프 오퍼링이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믹스 쉘프 오퍼링이 뭔지 좀 살펴봐야겠죠. 자, 여기 나오는 오퍼링이라는 것은 유상증자를 얘기하는데요. 쉘프, 선반에 올려놓고 쓰는 유상증자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조금 더 의역을 해보면요, 충전식 유상증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100억 달러는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따라서 이 100억 달러나 되는 돈을 이미 승인
승인을 받아놓고요. 필요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유상증자, 주식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믹스드라고 써있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하거나 이렇게 발행을 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희석 효과가 없죠. 왜냐하면 이 100억 달러라는 돈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증자를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희석 효과가 발생할 것이 굉장히 분명해지면서 엔비디아의 투자자들이 실망을 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았죠. 그만큼 믹스 쉘프 오퍼링은요, 당장 효과가 있는 그런 증자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헤드라인은요, 메타 그리고 구글에 관련된 호재입니다. 자, 어제 미국의 하원이죠. 하원의 Foreign Affairs Committee가 있는데요. 이 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승인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틱톡을 금지시킬 수 있다. 자, 틱톡 같은 경우는요, 작년 12월부터 이미 미국의 공무원들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부 관련자들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민간 부분에도 틱톡을 아예 금지시킬 수 있는 힘을 바이든 대통령이 얻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만약에 틱톡이 금지가 되면요, 메타 그리고 구글에는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미국의 청소년 중에 70%가 사용하는 것이 틱톡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반 정도는 매일매일 사용한다. 이렇게 대답을 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틱톡의 사용이 금지가 되면 아무래도 메타의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의 유튜브가 많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두 기업에 호재가 발생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월 2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께서는 편안한 밤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t's sunny, numb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